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킹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국회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배가 고파가지고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려고 딱 봤더니 고리가 있네. 네. 진짜 같이 생겼죠, 정말로. 네, 맛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정치킹은 사실 처음이신데. 네. 전주도 오실 일이 많이 없으시죠? 아, 저는요, 전주는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전주 한옥마을에 자주 왔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전주 한옥마을에 와서 한옥마을에 하루 묵고 거기에 그 한옥거리에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성적 취향에서 그 다음에 콩나물국밥 먹고 네. 코스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최상병 사건이 이제 내일이 또 일주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 VIP가 언급된 이종우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명 로비 의혹도 그렇고요. 뭐 경무관 승진 인사 의혹 여러 가지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그러니까 구명 로비 의혹 일단 사실일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고 네. 저는 이 구명 로비 이전에 이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인사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녹취에서 보면 쓰리스타 뭐 이렇게 승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향후에 이 해병대에서 포스타라는 자리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 포스타의 어떤 최초의 해병대 포스타 감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그죠? 올해 그 포스타가 발표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해병대는 포스타 자리가 없죠. 그런데 포스타 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2024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발표가 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올해 4월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것은 고급 정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적어도 안보실장 정도, 대통령 내외 이 정도 돼야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이것을 이종호라는 사람이 작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 내외나 적어도 장관급하고 이런 정보를 얘기하는 수준의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나 정황들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이 포스타 자리 염두에 두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짐작이 되죠.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런 고급 정보가 오가는 그 가운데 있었고 이런 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단 말이냐. 사실 얼토당토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는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이 이종호라는 정말 아무런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주물럭거리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어떤 그 소위 이 사람의 입을 열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자신의 진술에 대한 여사의 두려움을 연결고리로 해서 하나의 그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죠. 그것은 뭐 사실은 상식적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국정농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온 게 140만을 넘었고요. 이게 결국 이 최혜병 사건이라는 것이 탄핵으로 네. 가는 어떤 트리거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이 최혜병 특검은요. 최초에는 최혜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한 특검으로까지 이 범위가 이제 확대가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는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로비, 그죠? 이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그런 이제 수사 외압에서부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제 특검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 로비의 이 전후를 보아하니 이게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이런 어떤 여사를 둘러싼 사적 이해관계와 그것을 둘러싼 어떤 인사의 그 국정농단의 개입, 그죠? 국정농단의 의혹 이런 것까지 지금 불거지면서 사실 이것은 이 특검은 이제는 저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범위가 오히려 확대되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병대 그러니까 그 최해병 그 죽음의 진상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로비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에 대한 로비 특검으로까지 확대되었다가 이제는 국정농단 특검 이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특검으로까지 사실상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의혹을 밝히자는 그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사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지 않습니까? 네. 이 재의결도 이제 예정을 하고 계신데 이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상태에서 재의결이 통과가 되려면 8석이 더 이제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이탈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총선 직후에 이 22대 전에 21대의 마지막 그 국회에 비해서 오히려 더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공천을 받아서 새롭게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기압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에 대한 충성심이 좀 더 견고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현재 국민의힘은 당과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사이가 아직은 정비가 되기 전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의 어떤 동력 상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선을 그어야 이 당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를 하고 당이 대통령과 선을 긋는 상황들이 올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야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가 누가 된 다음에 이 당내 역학관계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당내 분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볼 때는 한 달 가까이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럼 그 상황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또 이 최병 특검에 대한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 이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죠. 조금 지켜봐야 돼요. 저는 한 며칠 내지는 한 달 정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조금 마무리되면서 한 달 정도를 지켜봐야 이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8석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현재로서 예측은 어렵겠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앞서 의결할 때 찬성 의견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좀 뒤늦었지만 어쨌든 던졌죠. 네. 혹시 8석
밖으로, 그러니까 이탈표로 가능한 인물들 좀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국힘에서?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별로 없죠. 네, 지금으로서는. 예전에는 이제 어쨌든 뭐 유승민계라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그 정치 세력의 문제인데요. 현재로서 보면 지금 대표 선거에 나와 있는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그 한동훈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그룹이 있다고 봤을 때 안철수는 이제 그룹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한 명이고 나머지 세 명이 그러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느냐 분명치 않아요. 그죠? 그러면 나경원과 그 원희룡은 특별히 다른 입장이 아닌 것 같고 한동훈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이 과연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분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한동훈이 대표가 되고 한동훈이 다른 이 두 명의 그룹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일부가 이탈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권력투쟁이 내부에서 일어나야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권력에 또 문제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하고 대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길로 꼭 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끝까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 스탠스라는 것이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또는 대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즉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버림받고 있는 대통령하고 선을 그어야 자신한테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윤석열과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 적폐청산 내지는 국정농단 수사를 윤석열과 같이 해왔고 그래서 이 보수 진영 안에서 보수의 어떤 그 일종의 그 증오, 보수의 뿌리 깊은 어떤 증오의 대상으로서 윤석열과 같은 패거리를 지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한동훈은 또 윤석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입장을, 이중적인 위상을 한동훈이 어떻게 이것을 분리를 하고 이걸 어떻게 여기에서 자기 입장을 정리해 나갈 건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 네. 그 부분은 민주당 예의주시해야 한다. 네, 네. 그래서 끝까지 좀 의심을 해야지. 한동훈을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의 이해관계하고는 그렇게 일시적인 어떤 개별 정책에서는 같은 그 같은 이제 말하자면 같은 방향을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도 뭐 대법원장의 추천, 네. 좀 제3의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뭐 개혁신당에서도 중재안을 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거부권에 다시 막혀서 또 재의결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재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그 협상안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중재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현재 중재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중재안들을 우리가 이제 뭐 내용을 볼 필요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딱히 설득력 있는 중재안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특검의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의 공정성에서 핵심은 뭐냐? 이 특검은 지금 이미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긴가민가 다 생각을 했지만
이미 오랫동안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통화 기록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들은 녹취를 보면 여기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그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게 이 특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이 특검의 성공 여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지 네.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제3자니까 다 된다.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 제3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매우 가깝거나 그쪽으로 바이어스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제3자가 아니라 윤석열을 위한 특검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윤석열 방탄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제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장난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바보로 하냐 장난치지 마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이 특검은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유죄 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혐의를 증명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한 특검으로 이미 이 단계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뭐가 진실이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중립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수사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부하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나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대다수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사실상 그들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 지금 알게 된 상태에서 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그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한 특검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한 특검을 하는데 거기 바이어스 돼 있는 사람이 특검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당이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고집하진 않겠지만 그 점이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 대법원장이 특검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이 특검을 하면 되느냐? 대한변협회장이 최근에 이미 그분 자체가 보수 성향이기도 하지만 성향을 떠나서 최근에 검사 4명의 탄핵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대한변협이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그 탄핵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을 조사한다 국회에서 라고 했는데 그 조사에 회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비판적 입장을 낸 분이 어떻게 해서 공정한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어떤 대한변협 자체도 상당히 검찰에 이렇게 약간 치우쳐 있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저는 객관성 담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3자 특검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제3자이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법원장, 대법원장이 특검을 했을 때 이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무슨 BBK 가장 대표적인 네. BBK 특검인데 그게 빈손 특검이었죠. 네. 그게 대법원장 특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그동안 빈손 특검으로 끝난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그 뒤에부터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특검을 임명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걸 못 받아들이겠다. 왜냐면 민주당이 너무 의도를 갖고 있다. 좋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하지 말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개혁신당과 조국신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머지 제3당들이 모여서 특검을
협의해서 임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3당들이 모여서 그 원내 제3당들, 그래서 그들이 특검 뭐 임명을 위한 무슨 협의회, 뭐 협의체 이런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상의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제3당들이 모여서 네. 양당이 손을 떼고 그 네. 방법도 있을 것이다. 네. 어떻든 간에 그런데 국회가 하는 게 맞다. 음. 네. 어떤 뭐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대법원장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특검을 네.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상당히 이것은 이해관계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한변협에다가 만약에 특검 맡기잖아요. 그러면 대한변협이 지금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은 지금 어떤 변호사의 어떤 권리와 관련해서 네.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또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으로 변호를 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그죠? 그런 무슨 뭐 인터넷 그 변호, 인터넷 상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장을 갖다 제한해달라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입법에 대한 지금 어떤 서로 간의 입법에 대한 그 논쟁을 벌이는 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다가 특검 임명을 맡기게 되면 서로 또 이해관계에 있는 여야 간의 정당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다가 특검 임명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될 일이라고 봐요. 그러시군요. 또 이제 최상병 특검법 또 한 축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인데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답변을 내놨는데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했다. 근데 이제 행정관의 말은 돌려주라는 주시를 받았지만 깜빡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뭐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거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해.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그죠? 네. 지금 와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을 때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혹시 대통령의 자리가 위태롭고 그래서 여사께서 수사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런 진술을 좀 남겨놓아서 혹시라도 법정에 섰을 때를 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 진술과 증거를 남겨놓는 차원에서 한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진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직후에 나온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뭐 거의 1년이 다 지나서 사안이 딱 터진 직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10중 8구 거짓말입니다. 최근 현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어제 그러니까 방송사법 역시 여야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중재안을 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은 방송사법의 입법을 사실 이번 달에 하려고 했는데 좀 중단해라 했고, 국민의힘에는 공영방송 이사장 선임 중단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중재안은 그리고 이제 그 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체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중재안은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야가 대화할 생각이 없잖아요. 저는 이미 뭐 탄핵 청원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입법 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중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사실상 정말 이것은 유감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그리고 이 어떤 녹취들이 나오기 전에 그때 일찌감치 이 특검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렇게 갔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이것은 잠재적 피의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 이미 갔고 탄핵 얘기가 거의 그냥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또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야 간에는 국회에서는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저는 이것은 결국에는 상호 간에 사실상 전쟁 상태에 네. 돌입했다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결론이 날 때까지는 끝나기 어려운 그래서 이게 봉합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미 갔다. 이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성격상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 주권이라든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이미 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하면서 하면서 정말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능멸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내용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 의장께서 상대하고 협치를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런 대통령을 보호하게 되면 그 여당이 과연 협치의 대상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갔을 때 대통령을 탈당을 하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선을 그은 여당이라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선을 그은 여당이라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잘못된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면서 그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라면 저는 그들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어느 정도 지금은 그런 단계로 왔다고 보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거다. 다만 의장이시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위상에서 명분을 쌓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적인 명분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이런 걸 한번 거친다라고 그냥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명분 쌓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이것도 너무 오래 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편에서 굉장히 또 시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어제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 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서 나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이렇게 또 갑자기 폭로를 하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분열로 좀 치닫는 모양새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사실은 형사법 위반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는 형사법 위반이죠. 거기다가 지금 사실 한 5년 동안 지금 뭐가 재판이 진행이 안 된 건데 이게 우리가 다 생중계한 거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뻔히 다 봤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근데 왜 5년 동안 재판이 진행이 안 되지? 이상하다 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까지 재판이 진행 안 되는 게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재판 거래죠. 재판 거래. 그러면 저는 이것 자체를 수사해야 된다. 이 거래 자체를. 이 한동훈과 나경원 자체 이 두 분의 이것이 과연 어떤 정말 실체가 있는 건지 지금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이것이 실체가 있다면 한동훈도 처벌 대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매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본인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겠지만 본인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수사기관은 이 얘기가 사실인지 그리고 정말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소 취소에 대한 공소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이런 부탁을 나경원 후보가 한 게 사실인지, 그래서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우선 밝혀서 또 처벌할 수밖에 없겠다. 네. 물론 한동훈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왜 재판이 진행이 안 되죠? 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수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수사 단서가 나온 거네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판사당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공격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위 후보가 공격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 앞서 저희가 말한 여러 가지 논란들, 폭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한동훈 후보의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캐릭터, 정치력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참 실망스러운 게 사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한 어떤 정권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는 거라면 2, 3개월 만이죠.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1등이라면 이 어떤 정권 심판의 민의를 존중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얘기가 우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민의를 받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여당으로서 어떤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국정 운영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당정 협의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이런 방구도 없고 그냥 막장 드라마만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약간 합리적 보수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망가진 거죠. 이번에 망가진 모습이 네, 망가진 것 같습니다. 국힘 전당대회 일단 결과를 혹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일단 한동훈 후보가 유력한 것 같고요. 그것은 한동훈 후보가 매우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후보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든 간에 이제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후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너무 오래됐잖아요. 정말 식상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적 사람들이야 이런 거고요. 그다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한판에서 KO 패를 당한 상태인데다가 양평고속도로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기대가 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어떤 대선 주자나 혹은 당 대표로서의 기대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다가 이제 한동훈 후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어떤 기대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공천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그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유권자잖아요. 네. 그 유권자들을 어쨌든 이렇게 상당한 어떤 지배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인 거죠. 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대표가 된다고 하면 네. 어떤 당정 관계 아니면 어떤 대민주당 전략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무서운 인물이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정 관계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고개 쳐든 사람을 용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밟으려고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보수의 괴멸의 둘이가 같이 함께
검찰의 칼을 휘둘렀던 그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수가 사실은 뿌리 깊은 증오를 두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드러나,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르는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둘 다. 그래서 이게 사실 둘 다 굉장히 증오하면 서로 싫어하면서도 감정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도 또 때로는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그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길까지 서로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은 또 좀 다르죠. 한동훈은 이미 이제 아쉬울 게 없는 상태. 자기가 대표가 되면 자기는 미래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밟아야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는 한동훈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같은 검찰의 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당히 윤석열이 한동훈의 또 약점을 쥐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게 이 둘이가 서로 같이 미묘한 상태에서 이 선을 지키면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우 쉽지가 않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매우 감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그 난폭한 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 자제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매우 이 정치 내공이 약한 사람입니다. 실제 보면 정치력이 있거나 내공이 깊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 후광을 업어서 갑자기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라 저는 사실은 대표는 되겠지만 오래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그 내공이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도 보면 뭐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싸우잖아요. 뭐 저기 원희룡하고 싸우는 걸 보면 원희룡 장관하고 싸우는 거 보면 같이 뭐 똑같이 싸우죠. 그리고 계속 말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그 전부터 하듯이 계속 말싸움을 걸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신경을 긁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그럼 지도자로 볼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사람이 비전을 제시한 게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다시는 검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 비전 제시하는 것이나 어떤 정치력이나 포용력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계속 긁는 식의 정치를 해서 그 자기가 이렇게 남을 이기는 그런 어떤 그 좀 자잘한 정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 다음의 대안으로 보일 것인가? 저는 회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다음 달인데요. 네. 최고위원회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네, 컷오프를 통과하셨고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돼야죠. 돼야죠. 본인이나 가면 네. 될 것 같으십니까? 어쨌든 뭐 일단 그 권리당원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뭐 어쨌든 경쟁은 끝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치적 경로가 네. 특이하기도 하신데 국민의힘에 갔다가 네. 이번에 오셨는데 네. 바로 또 배지를 큰 무리 없이 다시고 네. 최고위원까지 도전하셨어요. 이거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민주 보수 성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념적 그 토대, 이념적인 어떤 잣대로 얘기를 하자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이념적 잣대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연한 편인데 다만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 민주적이지 않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또는 공정하지 않은 것을 못 참죠. 예, 그래서 이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불합리하게 자신의 어떤 그 부당하게 막 이렇게 옥죄고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국가관은 저희 세대들이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사실 그 국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하거나 또 그건 또 고지식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예컨대 이제 최혜병 특검이나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지점들이 사실은 이게 우리는 민주당이야 혹은 우리는 진보 세력이야.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쪽 국민의힘 쪽에 그 진영이 저질러서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거야. 이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군에 갔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징집돼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다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허투루에 이렇게 막 대고 근데 그거를 그 위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 젊은이를 눈물로 보낸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냐? 자신의 어떤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는 출세한다.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이거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의 어떤 잣대는 그렇게 복잡한 이념적인 잣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최근에 어떤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보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가짜 보수예요. 가짜 보수, 위선적인 보수고 보수도 아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그럼 진보냐? 사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저는 이 국민의힘이 가짜 보수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정말 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당이 민주당밖에 더 있냐. 민주당이 제가 원래 민주당이었잖아요. 저 민주당에서 같이 함께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셨고 또 그래서 제가 함께 하기로 해서 왔잖아요. 그럼 제가 역량을 발휘를 해서 손잡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자.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국가를 세우고 뭐 그게 보수 진보 그런 게 어딨냐. 그 민주당이 국가를 바로 세워서 국가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비전을 보여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어떤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상화를 민주당이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기여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이현주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 나와서 해야지. 내가 나중에 편안해진 다음에 상황 종료된 다음에 나와서 그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 그건 너무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때 공천 받을 때 돼서 나 그때 최고위원 돼서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할게요. 하는 거는 그건 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역할이 요긴하게 쓰일 때 내가 효능감이 가장 극대화돼 있을 때 내가 나와서 쓰이는 게 도구로서 쓰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도 그 친명 경쟁이 좀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또 의원님께서는 친명인지 잘 모르겠죠. 네. 친명입니까? 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네. 직접 픽한 후보니까요. 유일한 그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명이겠죠. 그리고 저는 다른 분하고는 어떤 연결고리도 없거든요. 당내에서. 다만 제가 좀 다른 것은 이재명 이걸 안 하죠. 해바라기 이걸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바라기 이걸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를 생각하고 또 대표 잘 되길 바라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유일한 지금 대안이고 현재로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유일한 지금 대안으로서 그분이 잘 되는 게 민주당이 잘 되는 거고 또 민주당이 잘 돼야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 판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힘 가지고 뭐 할 수 없잖아요. 민주당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나라 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유일한 어떤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그분의 역량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보완해주고 제가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더 커지고 제가 또 외연을 확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더 잘 되게 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일이지 제가 이재명 대표를 졸졸졸 따라다니거나 이재명 대표한테 막 의지하거나 그분을 막 사모하거나 이게 진짜 그분을 위하는 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제가 그분한테 의존해서 그분의 덕을 봐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가 호가호위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저는 정치를 이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뭐 산전수전 겪고 제가 뭐 사실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제가 정치하면서 이연주 정치에서 분명한 것은요.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빌붙어서 호가호위한 적 없습니다. 이연주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길을 갔지. 그러나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제대로 된 지도자면 저는 항상 그분을 위하고 또 그분을 지지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그분을 지지하고 제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수준, 이런 이제 스탠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여러 현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 갔는데요. 그 지역에 오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 정치의 약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걸출한 정치인들을 배출했던 호남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수도권 기반의 정당이 되어가는 듯도 하고 예를 들면 지역에 관련된 의제들은 그러니까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문제들은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잘 해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 후보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이게 뭐 호남에만의 특유한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그러면 비단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지역 소멸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역 소멸 문제가 이제 왜 생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과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 소멸 문제는 이거는 결국에는 생산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지역 소멸이 되는 이유가 젊은 층이 떠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고령화가 생기고. 그럼 왜 젊은 층이 떠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그럼 왜 일자리가 부족하냐? 그것은 산업이 쇠퇴하기 때문이거든요. 산업이 왜 쇠퇴하냐?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 산업들이 이제 집적이 되면서 돈과 자본과 여러 인프라가 모여 있는 그리고 그 학문과 여러 가지가 전부 수도권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 해결해야 되냐? 결국 다시 돌아가서 지역의 산업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산업을 다시 촉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에 젊은 층이 다시 유입되는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굉장히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막 자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다 흩어져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은 사실 우리가 대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수도 이전 문제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도 이전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폭넓게 다음 대선 때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전북이다 이러면 전북에 막 여러 군데가 막 모든 게 다 있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이 아니라
어떤 전북에도 메가시티가 하나 딱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전북 특유의 어쨌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가 아니라 전북에 뭔가 하나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뭘까 하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왔다가 현재까지 썩 이제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저는 처음부터 펼쳐놓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사, 여기 전북지사가 이제 지금 그 김관영 지사. 의견이 있으시죠? 네네. 김관영 지사도 저하고 이제 연배도 좀 비슷하죠. 젊은 지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아는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재정적인 한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의 녹색 문명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한 그 광역 단위의 한 그 권역이죠. 큰 권역별로 뭔가 큼직한 그 어떤 그 경제의 생태계를 하나씩 우리가 국리해서 대선 때 우리가 어떤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생태계를 하나씩 생각을 하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저는 이제 조금씩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에 보면 생활정치라든가 좀 소소한 어떤 공동체 위주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 이렇게 해서 인간다운 생활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사람이 먼저다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경제인 출신이거든요. 그 8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한 경제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래도 이 대표님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막 신경 안 쓰고 나자빠져 있을 때 우리라도 신경 써서 어떻게든 다시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번에는 좀 뭔가 이 어떤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부족함이 많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가 그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결기를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나와주세요. 네. 정치팀 처음 나오셨는데. 네. 훈련 보시면서 한번. 네, 그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